환영하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처음으로 한번 미래통합당을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사람들 살려내는 걸 딱 보고 와 이건 저 당은 정말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까놓고 얘기할게요. 통합당에는 그냥 뇌가 없어요. 실용적인 흑료냐 백료냐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건데 보수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흑료냐 백료냐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보수란 건 태도의 이름이에요. 들을 가진 일이 아닌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멸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오늘 주 교수님 말씀 뭐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듣고 봐왔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고심하면서 토론하고 자기 성찰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공격도 받고 또 불편한 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래도 저희가 소설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사실 저는 뭐 보수정당에 큰 관심이 없었고요. 지금도 제 관심사는 주로 이제 이른바 진보진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걸 분석하는 데 가 있고요. 다만 이제 바깥에서 본 그 보수정당에 대한 어떤 답답한 마음들 그걸 사실 외부적인 시선으로 제가 잠깐 전달해 드리는 정도로 사실 많은 사회과학적인 분석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시간을 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 준비는 안 됐고 그냥 인상 비평에 좀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거기에는 단기적인 원인과 장기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원인으로서는 아무래도 코로나죠. 이게 이 사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참패를 한 거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참패를 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당은 어차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한국사회 운동장이 기울어졌는데 보수주의자들만 이걸 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는 크게 이제 정치적 지형이, 한국사회의 정치적 지형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 세력이 이 변화에, 이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지 못해왔는가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선거를 왜 패배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볼 때 보수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한국 사회는 이제 그동안 큰 변화를 겪어왔죠.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산업화를 달성해가지고 거의 뭐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가지고 이른바 정보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 세대가 보통 이제 한 가족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아직도 농경시대의 그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아버지 세대들은 다 산업화 시대였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은 정보화 세대인데 이제는 그 정보화 세대 뭐랄까 이제는 나이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가 아직 농경 사회였고 70년대부터 이제 급속히 산업화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빠르면 9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노동자들 중에서 물질적인 재화의 생산 용역, 생산 가공,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가 더 많은 사회. 다시 말하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이제 사실은 산업화의 주력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화 세력들이 있었고요. 민주화 세력들은 그동안 이제 뭐라고 욕을 먹었냐면은 니네 돈 벌어봤어? 아마 이런 욕을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투쟁만 했지 돈 벌어봤어. 그거였고 박정희 이제 신화를 가지고 보수 세력은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박정희 신화라는 게 더 이상 소구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경제발전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자체가 하나의 우리 사회 타당했던 모델 자체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마도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은 농경사회 사람들이 산업적인 생산력 앞에서 보는 그 경이로움 이게 거의 신화로 발달해가지고 박정희가 신격화되어 있는 거고 제가 있는 이제 동양대만 해도 가면은 식당에 지금
대통령과 그 유경수 여사 사진을 붙여놓는 이런 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국 사회가 386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을 때만 해도. 근데 이들이 이제 586이 된 거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로 등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 니들 한 게 뭐 있어요? 데모만 하지 않았느냐? 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들과 같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들의 운동에 공감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뭐가 되냐? 베니천이 뭐 IT니 인터넷 기업들, 이게 주력이 됐고, 한국 사회에 그게 바로 경제의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토목경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IT 쪽으로 완전히 갔고, 이 IT 생산하는 그 생산의 주체가 되어버린 거고, 이들이 바로 이들 세력과 뭐가 된가? 교감을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주류가 교체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의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주요한 생산의 주체가 달라진 거고, 오늘날도 이른바 토목적인 부분들 있죠. 아주 건설이나 이런 것들, 제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살아남은 것은 IT 기술과의 결합 속에서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IT 기업 또는 전통적 제조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이 IT 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해서 이들이 바로 생산의 주체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보수 세력이 바로 이들을 잡지 못했고, 보수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토목 세력들, 이들하고만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산의 주체만이 아니라 동시에 뭐가 되냐면 소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했는데 시청률이 안 나가지고 시청률 안 나서 어떠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2040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청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종편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40이고 이게 바로 뭐냐 광고 시장에서 지금 이제 생산자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소비자 자본주의인데 이 소비 시장을 또한 이들이 꽉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미디어에 대한, 즉 매체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에 뭐였나 조중동이었죠. 종이신문이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그 IT 쪽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죠. 이쪽도. 그러니까 산업혁명적인 이런 매체가 아니라 정보혁명적인 매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포탈의 등장이고 포탈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원래 그 전통적인 보수 언론이 사실 신문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 언론이 갖고 있는 소구력이라는 게 다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데스크 권력이 사라져 버려요. 옛날에 편집의 권력이었는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선일보 기사 밑에 한겨레 기사, 중앙 밑에 뭐 경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털의 편집 권력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뉴 미디어들이 떠오르죠. 예를 들어서 오마이뉴스라든지 프레시언이라든지 인터넷 매체들이 떠오르고 요즘은 특히 뭐가 있냐면 개인 매체들, SNS, 트위터, 그 다음에 팟캐스트, 낙검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유튜브. 결국은 매체 시장에서도 결국은 매체 장악력에서도 완전히 열세로 몰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류가 바뀌었다. 그다음 저 사람들 진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진보 아니거든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바꿀 것보다 지킬 게 더 많은 세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수를 갖다 장악하고 들어오고 이게 신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 집단의 이 커넥션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잘 보게 되면 이 변화가 좀 보입니다. 뭘 보면 되냐면은 비리의 양상을 보게 되면 돼요. 아마 지난번 여러분들 정권 잡고 있을 때 벌어졌던 비리 중에 나 기억나는 게 LCT거든요. 되게 건축과 관련된 뭐였습니까? 인허가 비리 이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쪽은 영남, 저쪽은 호남에서 아마도 이 건설업자들하고 뭐 이런 비리들이 대부분 유형이었는데 이건 산업혁명적인 쉽게 말하면 산업화 사회의 비리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과 관련된 뭐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4대강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구리 치는 사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비리가 벌어진 양상들을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신라젠, 라임펀드, VIT 이런 거거든요. 이것들은 되게 뭐냐면 산업자본이 아니라 이제 금융자본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고 이들이 이걸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국책사업들도 성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태양광이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배터리 사업, 공용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즘 부설에 오르는 사업들이 되게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IT 계열의 사업들이고요. 아마도 정경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서 의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과 연결 부분들을 아마 의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미들을 등치는 거죠. 이거 보게 되면 비리 양상만 봐도 달라졌구나. 이 권력의 커넥션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고 이건 산업자본에서 완전히 금융자본 즉 산업화 사회에서 완전히 금융사회, 정보화 사회로 넘어왔고, 이래서 생산과 소비, 매체 이 모든 면에서 한국 사회의 주류가
바뀌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헤게모니를 잡고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모든 문화 시장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 학계도 보세요. 교수들이라든지. 요즘 굉장히 이른바 저는 이제 어용이라고 부르는데 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한단 말이죠. 민주당에서 하기 참 뭐한 일들을 갖다 대신 처리해 준다라든지 이런 식의 청부업자로 좀 변해버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옛날에 운동권이라고 아직도 생각들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자기들이 어느새 뭐가 되냐면 사회 기득권층이 되어가지고 그 자기들이 기득권들을 갖다가 뭐 누구한테 이제 자기 아들들한테 딸한테 세습을 해주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시절에 그런 그 뭐랄까 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아직도 개혁을 하고 있다는 또 운동을 하고 있다는 혁명을 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사실은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이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공동체 이제 기업도 달라지는 겁니다.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본 게 그놈의 방공 영화만 보고 있거든요. 뭐 들고 가는 피었네, 뭐 증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공동체의 기억이었는데 최근 영화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 뭐냐면은 대부분 다 화려한 휴가라든지 변호인이라든지 1987년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과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남산의 부장들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의 뭐예요? 공동체의 기억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국 전쟁을 기억하려면 최소한 80세는 돼야 돼요. 이런 분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고 아버지한테 듣고 자란 게 옛날 민주화 운동 때 우리가 전두환 때 어떻게 당했는지 박정희 때 어떻게 당했는지 이걸 듣고 잘해버렸다는 겁니다. 보수가 지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옛날에 그 세 가지 그 정체성이 뭐였냐면 그겁니다. 박정희 시절의 그 정체성이 산업전사 그리고 반공전사였잖아요. 이런 정체성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정부와 사회의 이 새로운 세력들을 갖다 보수주의자로 포섭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보수와 그 진보가 투표 때 선거 때 나눠지는 그 분기점이 40대였을 거예요. 40대 초반이냐 후반이냐. 그런데 아마 이번에 아시겠죠. 50대로 올라갔거든요. 50대 때 제가 볼 때 후반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 몇 년이 있으면 그냥 60대로까지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그분들은 돌아가신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20대들의 투표 현상이 오히려 60대 이상과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를 죽였거든요. 민주화 세력들은. 산업화 세력은 아버지를 죽였는데 요즘은 민주화 세력이 내세웠던 이것 자체가 위선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들이 뭐였냐면 개혁을 얘기하고 혁명을 얘기하고 뭐 진보를 얘기하고 알고 보니까 저들도 기득권이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고 그래도 옛날에 산업화 세력은 이 운동권 세력들한테 아파트 한 채는 줬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일자리는 줬거든요. 하다못해 데모하는 애들 중에서도 데모하고 깜빵 살고 나와도 뭐랄까 실업자 된 사람은 못 봤어요. 다 국회의원이 되어 있던가. 뭔가 사업가가 되어 있지.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안 주다 보니까 이들이 굉장한 뭐랄까 반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반감에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로는 60대 이상과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이 할아버지에 동조하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아예 딴 세상 얘기고 그냥 아버지에 반항하고 있다. 이것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386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벌써 20년이 걸렸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들과 앞으로는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수가 주전장을 내줘버린 거예요. 그냥. 주전장을 다 내줘버리고 지금도 아마 계속 여러분들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세력들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음모론을 펴고 있고 저들을 버리자니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리자니 안 버릴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들도 바로 그거죠. 전통적인 지지층에 하다가 이게 사실은 뭡니까? 사양 산업이거든요. 그쪽이. 이쪽을 갖다가 그냥 다 내버려두고 그쪽에 집착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 아닌가. 결국은 옛날에는 뭐였냐면 이쪽 지형이 영남 세력, PK, TK와 그 다음에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영남에 쉽게 말하면 한국의 산업화라는 게 영남과 경부 라인이잖아요. 경부 라인들이 이걸 통해서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쪽의 세력들이 다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내가 강남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호남에서 올라온 분들 강남 입성을 못했거든요. 딴 데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 경제 주력이었고 언론에서도 해결을 갖고 있는 요 딱 축만 잡게 되면은 전체적인 한국 사회를 뭐랄까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강남을 욕하면서도 그 욕망은 강남이에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강남에 누가 입성하냐면 그런 식은 아니다 하더라도 조국 같은 사람도 강남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강남 좌파란 말 나왔잖아요. 이 강남이 새로 입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옛날 강남 사람들과 또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강남 투표에서도 아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 좌파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강남 살면서도 사회 기득권이면서도 좌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한마디로 한국 보수가 그들에게 완전히 주전장을 내주고 저쪽에 사양시장만 지금 붙잡고 있다가 거기에 집착하다가 이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보수가 그동안 상당히 무능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회과학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딱 돌아가는 것에 대한 사회과학이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또 음모론이더라고요. 뭐 차이나 게이튼이. 저쪽에서 뭘 갖고 싸우냐면 빅데이터로 선거운동 했거든요. 이런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보화 사회에 쉽게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까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막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라든지, 이들은 선거운동 자체도 벌써 정보화 사회의 그 테크놀로지를 갖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은 태극기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도층이 딱 본다 하더라도 와, 저쪽은 정말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들이 있고, 특히 조국 사회 사태를 통하면서 저들의 위선과 저들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봤거든요. 저들이 어떻게 정의를 파괴하고 공정을 파괴하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보니까 그래도 너희들한테는 권력을 주기가 뭐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신화는 지금 이제 물 건너갔죠.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더 어울리지 않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산업전사나 또 방공전사를 이해를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1987년 이후거든요. 거기다 21세기 들어오면 이른바 포스트 모던, 그래서 자율주의거든요. 이런 사람들 옛날에 그 국가주의 이념으로 묶어놓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소사가 나와야 돼요. 젊은 애들한테 이야기해줄 대안소사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아직까지도 그 고도성장의 신화에 집착했죠. 그래서 747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7% 성장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한국 경제를 갖다 옛날에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박정희주의인데, 경제적 측면에서 박정희주의라는 겁니다. 결국 박정희 시절 또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 때 그래도 군사정권 때는 그때가 3조 호황이었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높았지. 이런 노스탈지, 이런 걸 가지고 선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제 모델은 의상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선진국에 근접해가면 근접할수록, 다시 말하면 정권이 하나 바뀌면 바뀔수록 아마 성장률이 1%씩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연적 성장이 아니라 내포적 성장으로 가는, 여기에 대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 돌아간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박근혜 때는 뭐였냐면, 이제는 정치적 상부 구조마저도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이분이 통치하는 방식은 완전 3공 방식이거든요. 탄압하는 것도 굉장히 3공 방식이에요. 뭐 블랙리스트 만들고. 저도 이제 블랙리스트 사관왕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타격이라도 줘야 된다. 타격도 하나도 안 됐어요. 거의 사실 타격 없었거든요. 훈장만 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사람마다 사관왕이야. 근데 저쪽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말 타격을 줍니다. 정말 합법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치밀하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쉽게 말하면 정적을 탄압하는 방식도 굉장히 후졌다. 그런 생각이, 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 방식은 3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의 머릿속에 비전이 없고, 옛날 청와대에 있으면 봤던 게 그 방식이고, 아마 본인은 아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그럴 겁니다. 비전 자체가 거의 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두 보수 정권이 두 개가 한편으로는 경제적 토대를 갖다가 3050 시절로 돌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권은 먼저 상부구조마저 3050으로 돌렸다가 결국은 어떤 사태가 난 거냐면 더 이상 적합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결국 탄핵 사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관념과 정치적 관념이 낙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산업화가 있고요. 경제적 관념은. 그 다음에 정치적 관념은 권위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념이라는 게 반공인데, 이걸 가지고 버텨왔는데 요즘 뭐냐면 산업화가 아니라 정보화 사회죠. 권위주의가 아니라 인터넷은 쌍방향 소통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감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감시라는 것도 국가 감시 체제잖아요.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쌍방 감시거든요. 데모를 하러 가잖아요. 경찰만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경찰 사진 찍어요. 이런 자율주의의 시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공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들 계속 북풍 아주 재미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북풍 가면 불리하죠. 이미 바뀌어버린 겁니다.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북한의 모습은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뭐랄까 아프다, 분단의 아픔 이런 거지. 북한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붙잡고 계속 가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지지층 자체가 노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주전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주전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몇몇 의원들이 그 극우 유튜버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 극우 유튜버들은 그 똑같은 문제가 저쪽도 겪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유튜버들 또 이런 사람들, 극단적인 선동 세력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자기 동력을 갖고 있으면 당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잘. 그러다 보니까 당의 공천 과정까지도 막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나마 민주당은 이들을 갖다 적절하게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주변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이제 열린민주당이 저쪽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들이 자율주의 이거 물자리 타고 와가지고 사실은 그 정당 정치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런 측면들이 있겠고 그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막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게 다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말은 뭐냐. 탄핵의 강을 못 건넌 겁니다. 탄핵의 강을 왜 못 건너느냐. 전통적인 지지층이 거기니까. 그렇죠. 그분들 생각을, 그분들을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설득을 먹고 투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결국 밖에 나갔다가 안 되죠.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 탄핵의 강을 못 넘었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실 탄핵에는 보수층의 대다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보수층이 참여하지 않으면 탄핵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건데 결국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못하고 다시 돌아감으로써 결국 뭐냐면 이들, 보수를 지지했던 이들과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들을 붙여야 되는데 이들을 붙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합당이 있으면 한편으로 태극기부도 보수 유튜브도 이렇게 달랑 남아버린 거죠. 이들 가지고 이런 막 선동을 했죠. 우리가 이길 것이다. 막 하도 선동을 해가지고 이게 종교적 광신이 돼버렸어요. 이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패배로 나타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음모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보수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보수가 혁신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의존하는 거고 그들에게 발언권, 쉽게 말하면 전체 보수의 여론을 주도하는 헤게모니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 좋죠. 아무래도 자기들을 그냥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니까 그냥 안주해버린 거죠. 근데 그들과 적절하게 싸우면서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 나갈 때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설득해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당대표가 누구였냐? 황교안 씨잖아요. 이것도 딱 보게 되면 아 탄핵의 강을 못 넘는 겁니다. 왜냐면 황교안 이분이 상징 자격이 뭐냐? 총리인데 그게 바로 탄핵 총리거든요. 패전투수였어요. 탄핵당한 정권의 패전투수를 데려다가 도대체 당대표를 시킨다는 건 이건 뭐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 세력을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아무리 이들은 잘못한다 하더라도 이걸 보려니까 한숨이 푹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지를 않는 거죠. 이 코어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도저히 붙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번 선거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미래통합당을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정의당 후보가 있어가지고 찍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제가 이준석 후보라든지 하태경 의원이 내였다면 그쪽으로 흔쾌히 표를 던져줬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물만 괜찮다면 또는 웬만하면 이런 건 있는데 웬만하지가 않았던 거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1월 달인가에 썼을 거예요. 황교안 그 대표한테 밀려나가잖아요. 그것도 종로 나가려면 확실하게 나가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치열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냐면 내가 마지막 탄핵 세력이다.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이 모든 걸 안고 가겠다. 그다음에 보수 재건 또는 보수 부활에 씨앗이 되겠다. 걸음이 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갔어야 되는데 등 떠밀려서 나가버렸던 거고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정권 심판하겠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왜냐? 국민들이 볼 때 너희도 정권 심판은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못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견제론적으로 가라.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빌어라.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화끈하게 지겠다. 그다음에 아주 원칙적으로 지겠다.
선거 막판에 한 일주일 전쯤인가 그때 털더라고요. 이미 늦어버렸던 거고 김종인 씨 불러왔는데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김종인 씨를 불러와서 뭐가 돼야 되냐면 뭐 권력이 뭔가 권한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냥 선거운동원 정도의 수준의 일밖에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인이 이분이 다 아무것도 관여하지 못했고 그나마 있었던 공천마저도 뒤엎고. 근데 문제가 되는 의원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민경호 의원이라든지 자르라 그랬잖아요. 계속 사고 칩니다. 안 자르면은.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그것마저도 사람들 살려내는 걸 딱 보고 와 이건 저 당은 정말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대응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대응을 보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게 뭐였냐면은 코로나 사는 국가적 재난 상태거든요. 이것은 정쟁화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하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 싸웠던 저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한국의 방역 문제 없다라는 걸 계속 올렸잖아요. 오히려 외국에서 칭찬받는다는 그래도 제가 제일 먼저 올렸을 거예요, 아마. 슈피겔지. 내가 독일어 번역해까지 올렸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국가적 재난 상태 앞에서는 당리당략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우리가 같이 간다, 이거는. 국민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단결해 싸운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서 여당이 잘못한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 수도 발언을 잘못했단 말이죠. 굉장히 느슨한 발언했다 바로 대구 사태가 터졌고, 요번에도 풀어주니까 바로 뭐가 터져요. 또 이태원 터진다라든지, 그 다음에 마스크 문제에 있어도 대책,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걸 지적했다라고 하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의원 말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올바른 방식인가, 의협의 지적이다라는 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모든 감염자가 중국에서 오는가, 제가 볼 때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WHO에 딱 가게 되면은 어떤 인구 집단을 집단으로 차단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방역 원칙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방역 원칙을 막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다 해보니까 중국인에 의한 감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비판을 했던 겁니다.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원칙에 입각해야 되는데 원칙도 틀렸고 사실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세요. 거기 지자체장이 누구죠? 이당 소속이잖아요. 거기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그걸 다, 그러니까 일 끝나니까 외신에서 주목을 하더라고요. 내가 황당해가지고 정말. 내가 그 이당이었다면 모든 당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서 그 권영재 시장을 지원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 무슨 뭐 도와줄 일이 뭔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전국의 당들을 다 동원해서 대구를 도읍시라는 캠페인을 나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훨씬 나아졌겠죠. 근데 문제는 뭐 신문에 나오는 건 박원순, 이재명이에요. 그 나는 것도 뭡니까? 신천지 쳐들어라게 활극이잖아요. 보여주기. 이걸 딱 보면서 와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전체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면은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원칙적이어야 되거든요.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판은 사실에 입각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 그냥 1월하고 2월 달에 사실 야당 노릇은 솔직히 저 혼자 했잖아요. 그건 제가 뭐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저 그쪽 하나도 거기 아는 정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정보는 신문에 난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호응을 했느냐? 원칙에 입각했고, 사실에 입각했기 때문에 호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누군가라도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세게 들어갈 수 있고, 이른바 중도층에 대해서 소구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근데 그걸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비판을 딱 하게 되면은 저쪽을 욕하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아유 쟤들은 더 안 됐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은 비난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이번에 정의연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자꾸 저쪽 공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거 굉장히 옳아요. 옛날 이제까지 운동 방식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옳은 것들을 대변을 해야 되지. 회계가 어쩌고 이런 걸 언론에서 하게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지적하고 있는 그 핵심 있잖아요. 이거 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장부를 공개하라 마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식상하거든요. 이분이 느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운동권 방식에 굉장한 문제의식을 느꼈거든요. 지금 이런 운동권 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곳곳에서 파열음들을 내고 있고 이것이 더 이상 유효한 모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치고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욕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합당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통합당에는 그냥 뇌가 없어요. 브레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싱크탱크가 옛날에 여영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여영이 언제부터 망가지더라고요. 옛날에 여영 보고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나마 이제 흑서지들이 하나 남은 게 이제